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시즌 3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시즌 2 마지막 공개 방송 이후에 시즌 3 종착 브라더스 시작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장도 조금 빼입고 왔잖아요. 네. 파란색 와이셔츠하고 노란색 넥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깔맞춤입니다. 뭔 발언이 정치인 같아. 그러니까. 그러게. 어디 출마할 것 같아. 안경도 쓰시고 오셨어요. 아마 애청자들이 저기서 와 드디어 나왔다. 제가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진짜로요. 그동안은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썼는지 모르겠어. 버틴 거죠. 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 길어졌어요. 국방개혁기획단장님. 그냥 국방개혁단장 이러면 안 돼요? 꼭 그냥 단장이라 그래요. 국방개혁단장 하면 심심해서 왜 정당이 이런 거 뭐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8자나 되네 또 이게. 그러게 너무 길어. 시민단체 이름 긴 거랑 똑같아. 그리고 정당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모든 문서의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 2줄이더만. 예를 들어서 요전에 심상정 대표가 육사단 전방에 추석 때 위문을 갔거든요. 그러면 대표 전방 방문 계획 이러면 되거든요. 너는 한 7, 8자면 난 쓰겠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군 장병 위문을 위한 전방 육사단 심상정 대표님 그 방문 계획. 그걸 다 외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2줄을 쓰더래 여기는. 내가 보기에 거기에 2명이 부족하네. 기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군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식으로 좀 각을 잡고. 그게 나잖아. 군인. 내가 군사문화적인 요인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한 명 더 와야 되겠다. 왜 이유가 있냐면은 짧게 써야지. 짧고. 근데 진보는 되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있어. 우리 80년대 우리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무슨 투쟁위원회 있잖아요. 그럼 투쟁위원회 이름이 30자가 넘어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투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걸 다 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도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글자 간격도 작고 개조식이 아닌데 왜 저기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운동권들의 어떤 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직함이나 제목을 길게 잡음으로써 어떤 하나의 무게를 싣고자 하는 욕망의 발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진보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90년대 참여연대 이름이 되게 되게 길었잖아요. 길었어.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그래서 기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어디는 뭐 참여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이렇게 하고 어디는 시민연대라고 써 막 이랬는데 그 압축적으로 참여연대라고 딱 줄인 게 언제더라? 하여튼 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의당도 좀 압축적으로 쉽게 짧고 굵게. 그래서 당명은 제일 짧아요. 당명은 짧아요. 그래서 바뀌고 있어요. 정의당 진짜 제일 짧네요. 노동당 있잖아.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이렇게 세 글자짜리. 그것만 짧아. 그러네. 근데 김 단장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김 단장? 김종대 단장 김 단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나 원장이잖아요. 원장 그러면 좀 뭔가 좀 팡팡해지면 보이잖아요. 근데 단장 그러니까 뭔가 좀 압축적이고 강하고 뭔가 좀 집요해 보이고 그 진돗개 같잖아. 단장 그러면. 그러니까 원장은 권력자 같아 보이고 단장은 그 일종의 어떤 돌격대장 같아 보이죠. 실무 책임자? 아니 그러니까 국방계획에 대해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라 이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진돗개 하나를 오늘부로 발령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진짜 바쁘게들 지내신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정말 바쁘셨을 것 같고요. 9월 9일 공개 방송 때 보니까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시더만요. 두 분 모두. 그래서 그때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남았잖아요. 저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음식도 또 남고. 그러니까 철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죽음의 수용소란 책에서 뭐라 그랬느냐. 로코테라피, 즉 내 인생의 어떤 다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받고 그런 의미와 책임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때 인간은 희망을 느낀다. 이것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벗어날 때 비결이었다 그랬어요. 수용소에서 부모, 형제, 아내를 잃었죠. 그런데 그 공개 방송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방송의 어떤 내가 몰랐던 의미, 이 사람들한테 위로였구나. 만약에 TV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팟캐스트는 따뜻함 내지 치유의 그거였는데 우린 그걸 모르고 했을 뿐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습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시즌 3에 이 바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뭐 지랄 연병했다고 나옵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공개 방송이라는 거.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운 것이죠. 저는 공개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현장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좁은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거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걸 듣는 분들은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이걸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분들이 연령층도 상당히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팟캐스트는 나이가 젊은 사람만 듣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연령층이 있는 분들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랑 함께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현 편집장의 이야기처럼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좋은 건 다 있네. 그다음에 윤선이가 제일 예뻤어. 앞으로 장엄마. 장엄마. 뺑덕어. 저는 아직도 그날의 그 분장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거. 못 보겠어. 명진 스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창피해요. 자, 여하튼 여하튼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끊임없는 그 좋아요. 많이 줄었어요. 시즌 3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이게 월요일에 고정 코너였는데 김종대 단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월요일날 상무위원회 들어가셔야 되고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변경했는데 다시 땡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한번 다시 얘기해 줘. 좋아요가 많이 줄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당의 회의 일정을 바꾸라 그랬겠네. 그렇지. 맞아. 그런 자세. 그래 당이다 말해줘. 월요일날 아침에 나가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여러 가지 정의당을 지지함으로써 정의당이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거지. 뭐 회의하는 게 중요한 거. 중요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회의에 끼지도 못하는 김광진 의원이나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지. 저기 아니 뭐 디스하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말이 남당 이상하네. 의원을 가지고 그래. 아니 그리고 그분은 국방위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내가 보기에 차세대 리더이자 국방위의 총화죠. 비례대표 초선을 정치하니까 달라졌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얘기인데 꼼꼼하게 챙기시네. 스스로 딱 이건 내가 그런데 디스한 거 당에서 좀 몰라준다. 이 뜻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즐겁습니다. 두 분 선배들 다시 모시고 저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톡. 자, 그나저나 보니까 교과서 문제가 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국정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뜻이 가장 셌다.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월요일날 도장 찍겠다. 뭐 이런 겁니다. 내일 한글날이에요. 우리가 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헌얼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영주 이사장 이분 뭐 발언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냥 다 듣고 있자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요.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효녀 박근혜. 예?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 거냐. 오로지 국민보다는 아버지 명예회복이 더 중요한 뭐 그런 대통령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것들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단장님부터 하실까요? 단장님부터. 단장님 국정원을 좋아해서 국정교과서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정이라는 거 말하자면 이제 역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억의 집단적 기억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전쟁이라고 할 때는 기억의 전쟁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국정교과서는 왜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왜 국가가 이걸 독점해야 되는 것인가? 교과서를.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대학의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한국 전쟁 때 집안에 돌아가셨거나 실종됐거나 크게 다치신 분이 본가나 외가 쪽에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손듭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라. 분명히 있을 거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100명 중에 반이 손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에서 인간의 얼굴, 자기 나와 내가 포함된 가족사에 대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다 은폐되거나 의도적으로 망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전쟁을 북침이냐 남침이냐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가지고 교과서까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얼굴을 한 우리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부활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순전히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를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새마을운동이 어떻고 또 뭐 과거 전쟁 식민지와 분단과 어떤 전쟁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얼굴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 성경이 왜 위대한 역사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굴곡과 영욕과 부끄러운 수치심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비로소 위대한 역사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당시에 로마에서 정부에서만 집필하겠다 이러면 이 성경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정교과서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역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록물이라는 것, 특히 역사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은 국가가 더더욱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사 속에 인간의 숨결이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이게 바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구나를 일깨워주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걸 저는 역사라고 보고 그런 어떤 기록물은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사관이다. 나쁜 거 기록했다고. 그러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영웅시했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기독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치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자긍심이란 건 뭐냐?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과 부정과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낙관과 긍정을 갖자.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독재와 식민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쓰는 것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에 대한 관점이. 그러니까요.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보면 저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아닌가 싶어요. 사실 친일 반민족 행위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좀 가리거나 덮거나 해서 없었던 걸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머리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그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인 거죠. 근데 국민들의 머리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면은 그게 어떤 우리가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준비가 됩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보수적인 세력들이 역사는 하나니까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원주의 사회입니까? 역사를 지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고 그 다양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국민의 머리를 세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벨상 못 받아요. 앞으로 절대 못 받습니다. 한 가지 정부 입맛에 맞게만 다 모든 나라가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거기에 뒤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벨상 받고 그러겠습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금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들이 네. 무슨 뭐 교과서 문제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뉴라이트 계열이 뉴라이트 교과서들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인가요? 교과서 교과서죠. 예. 아무도 채택 안 했죠. 그렇죠. 아무도 채택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들이 지금 방금 이제 그 문제가 많은 교과서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아무도 채택 안 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채택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그러면 국정으로 해버리겠다 이런 발상인 거죠.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가령 거기에 김구 선생이나 또는 뭐 안중근사나 이런 분들이 다 테러리스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교과서를 그런 방식으로 국정 교과서로 하겠다는 거는 그러한 뉴라이트들의 사고 방식, 세계관을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교과서 채택을 안 해주니까 그런 세계관을 강제로 국민들한테 주입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지금 이건 일본이 아베가 우경화되어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가 우경화되어 나가는데 우리 교과서를 국정화 시켜가지고 아베가 우경화되어 나가는 그런 아베의 사상, 아베가 추종하는 그 뿌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자. 왜냐하면은 아니 그 말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영 씨가. 박근영 씨가 했잖아. 일본 천황 폐하에 관해서 그렇죠. 뭐 사과나 요구하는 미개한 우리 국민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교과서를 국정화 시키자는 발상에는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들이 이 일본의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추종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그 논리와 사상의 뿌리는 결국은 아베가 추구하는 대동아 공영권 그것을 한국이 뒤따라가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다 까놓고 보면 친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해서 그 박근영식으로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박근영식 역사관. 그렇죠. 박근영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 박근영식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이름 그렇게 졌나? 령이라고 지었나? 했었고 박근영식 그 역사관을 모든 아이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주입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집착하느냐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이후의 행보를 보면 요즘 조금 뜸했지만 사실 역사 문제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2013년에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역사학자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오찬을 한다든가 이런 역사에 관한 개입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정부가 어쩐지 어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라고나 할까 일종의 어떤 집착증이 좀 굉장히 좀 과도하다는 걸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집안의 내력 자체가 한국의 현대사 그 자체였기 때문에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도덕적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끄러운 어떤 과거들에 대한 자기 어떤 컴플렉스가 심했던 이런 어떤 그 집안의 내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무언가 역사에 대한 어떤 그 해석에 대한 독점의 의지로 끊임없이 표출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어떤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현대 정부가 권위도 독점하는 어떤 거 하나의 가르치는 말하자면은 징벌자이면서 체벌자이면서 교육자로서의 권력자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어떤 방향은 항상 역사 문제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침 북침 논쟁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대한 대통령 발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초월적 지위에 대한 갈구다. 좀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 초에 제일 먼저 많이 강조한 것이 균형 잡힌 역사관입니다. 이른바 균형 잡힌 역사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도대체 균형 잡힌 역사관의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이 균형 잡힌 것이냐.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것이 균형 잡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고 철도도 깔리고 도로도 넓어지고 이랬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 의문이 좀 있는데 그 점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균형 잡힌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 말 자체야 뭐 균형적으로 접근하자는 건 좋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역사관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제 식민지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처참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본 식민지 덕택에 우리가 발전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관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교과서의 논리 체계를 수준 높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서 많은 교과서들이 채택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국정화시킬 게 아니라. 네. 근데 왜 하나의 교과서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있고 그 뉴라이트 계열이 만든 교과서들은 현재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는 이것을 국정화시키는 게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판받고 있는 그 보수 세력들이 자기들이 지금 제대로 된 교과서를 못 만들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네.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드는 길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좀 드물어요. 없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정 교과서를 안 해. 근데 참 재밌는 게 특히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북한 그렇게 미화하면서 교과서는 또 북한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이슬람 몇몇 나라 이렇게 아주 소수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굳이 이거를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뭐 노동개혁도 금융개혁도 전부 뭐 국제지표에 따라서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굳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또 소수의 나라 특히 이제 북한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북한을 친국이야, 원래 종국이야?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그래요? 북한을 좋아한다고? 예, 좋아하세요. 그래요? 적대적인 그 동화 관계죠. 그런데 사실은 뭐 북한하고 비교하기도 낯뜨겁고 네. 아주 그 민망한 진짜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요즘 국회 미방위에 네. 가서 있다 보면은 거의 정신병자가 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 정치부 자주 출입하시잖아요. 네. 이제 요즘 거기 국정감사에서 벌어지는 그 발언 네. 나오는 발언들 보면 저기 어디 시정 자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어디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네. 아파요. 네. 특히 그 고영주 이사장의 그 엽기적 발언 행각을 보면 네. 이게 신문에 지금 보도가 된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는 고영주 전 검사가 과거에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그 눈 똑바로 딱 뜨시면서 예? 그 본인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참 그 부끄러움을 잃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예의와 격 어떤 이런 부분을 한국 사회에 이미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역사 전쟁이 붙고 막말이 국회에서 자랑스럽게 펼쳐지고 심지어 여당이 그걸 비호하는 세상이란 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총칼만 안 들었지 정신적으로는 내전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넘어서 안 되는 선을 이미 넘은 게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계승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기나긴 날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을 기성세대가 그것도 네. 국가의 지도급이 돼야 될 인사들이 오히려 앞장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뭐 공산주의보다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를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죠, 이놈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기자잖아요. 네. 기자의 입장에서 그분이 그냥 그 개인 학자다.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본인의 과거 이력에 따라서 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본인 혼자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이 박문진 이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박문진은 어떤 데입니까? 이게 바로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구의 이사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방송의 보도 내용이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MBC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방송사입니다. 네. 지금 어떤 그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그렇군요. 10위권 밖으로 밀린 지가 벌써 오래전 얘기고 이제는 특히 이 어떤 신뢰도 면에서는 이제는 어떤 정상급 방송권에는 아예 진입조차 불가능한 방송입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서 외면하고 있어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KBS 이사가 또 이 사람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의인이다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고영주가 역사의 의인이라는 거거든. 그쪽 동네는 왜 그렇게 참 많이 망가졌어 그래? KBS는 우리가 시청료도 내는 방송이에요. 모든 국민이. 텔레비전 있으면 다 내야 돼 2,500원씩. 그런데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그냥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 7년째 8년째 되면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실정이 참 우리 역사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기록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제 또 정권 교체를 해야겠구나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 하더라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런 세상은 제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국정교과서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거라든가 지금 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무슨 뭐 새누리당에도 간첩이 있다면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뭐 법원도 뭐 자유화 됐다면서요. 네. 이렇게 박문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세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찬양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21세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세계 우리 10위 안에 지금 다 되고 있다는 국력의 상승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 광복 70년을 맞이해가지고 네.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렇게 동시에 발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든 진보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정작의 품격이라든가 우리 사회를 어떤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이념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전체주의적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던 방식의 이데올로기들이 지금 다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수화돼가지고 나라가 국민들이 살기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나라 자체가 나라의 국가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뭐 전체주의라고 말이 어렵지만은 거기에 유사하는 네. 그런 상태로 좀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격떨어져서 정말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에 대해서 뭐 그렇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는 김일성 장학생이 있고 검찰, 공무원, 새누리당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을 수 있고 국사학자 90%가 친북 좌경이며 이재호, 김문수는 전향한 공산주의자, 친일 인명사전은 분열적이며 사법부에는 심지어 일부 좌경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그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국사학자들 이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런 얘기들이 그냥 버젓이 언론에 나오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넘겨야 되는 것. 이것을 그냥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인데요. 어제 바로 올해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장이 길어서 제가 잠시 끊었습니다. 진보만 긴 게 아니네. 그러네. 박근혜 대통령도 기셔. 박근혜 대통령은 또 주어수로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장이 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여하튼 문장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문장론 책을 선물로 드릴까? 여하튼. 그랬다가 일베에서 작살나. 그래? 네. 그거 한번 건드렸다가 큰일 나. 대통령의 비문 건드렸다가 TV조선의 여자 앵커 하나 작살났어요. 쫓겨났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을 자기가 문장을 맵시 있게 다듬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네. 그 내가 보니까 잘 썼더라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 뜻을 짐작해서 그 문장을 다 고쳐준 거죠. 근데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한 모멸감을 준다고 봤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로 몰려들어 가지고 아주 작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 정권의 약점을 알아요. 제가 직접 해서 실험도 다 해본 거예요. 진짜 대통령의 영어 실력은 이거 갖고 파들어가면은요 못 견뎌요. 진짜예요. 한번 파주세요. 거기에다 문장 실력.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저 한국 문인협회 회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짜? 오. 아니 전 그분이 수를 놓는 줄 자수를 하시는 줄 알았지만 또 이게 문예에.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깨달았다.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 있어서도 추상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문장도 이 문인협회 회원이시기 때문에 추상 문장을 새롭게 지금 창작한 그거는 추상과 같은 심정으로. 그거는 거의 그 세익스피어 수준인데 세익스피어가 저기 영국의 당시 300년 전에 영어를 바꿔놨다는 거 아니에요. 비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예술적이라 가지고 영국 사회의 영어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한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내일 한글날 아니요. 내일 한글날이야. 내일 한글날이야. 그래서 국보 1호가 남대문이 아니라 훈민정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저기. 그래서 그 세종대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거는 세종대왕한테 로얄티 지불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구를 가지고 희롱을 한 것이지. 항구는 놀잇감도 된다는 것이죠. 뭐 다채로운 분석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점이에요. 이런 거라든가 뭐 저기 그 문장 실력 파디 잡고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문인협회 가입해가지고 내가 쓴 작품을 못 봤어요. 저희 황지희 작가가 지금 하나 보내주셨어요. 정치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필을 쓰셨대. 박근혜 수필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것도 저기예요. 추상 수필. 그러니까 수필의 새로운 어떤 양식을 창조하신 거겠죠. 추상 수필. 주어가 수로가 안 맞아도 그것이 보는 사람들이 추상적 감수성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되는 그런 추상 수필. 그건 창수형이나 감상하시고 난 그 추상성 아무리 봐도 그걸 또 그렇게 묘사를 해주면은 우리 같은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국민의 0.1%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목이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그래서 한국문학이라는 그 개간지에서 2013년에 그 수필의 예술성을 칭송하는 비평을 실었다가 몰매를 맞았잖아요. 예술적 타락한 비평이 나온 것이죠. 자,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새마을운동으로 가야 돼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새벽정에 울렸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죠. 유신소년. 우리 새벽정에 울렸네. 이 노래 부르면서 자란 세대니까요.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 알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이제 70년대에 있었으니까 새마을운동 자체도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 심정이야. 제가 뭐 어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방향을
새마을운동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건 아닌 거죠. 네. 과거에 새마을운동에 어떤 농촌을 뭐 잘 살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새마을운동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막연한 지식들이 맞나 그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은 새마을운동은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13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70년도부터인가 새 마을 가꾸기 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건 13년도부터인데요. 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된 13년도 활성화된 건 72년도에 유신 선포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네. 72년 10월 17일 날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할 때 거기를 보니까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마을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농촌에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정권 유지의 도구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들을 동원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교과서 문제하고도 연결됐는데요. 금성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은 정권 유지의 도구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감히 이렇게 평가한 어떤 검정 교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다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할 때 그걸 쭉 살펴보니까요. 전부 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제 전문을 어제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평화와 번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요.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연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 10월 17일 유신 선포의 한 절반 이상은 앞부분은 전부 다 평화와 번영의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신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자기가 이제 그 독재를 연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네. 그것도 배경이 되는 것 중 하나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심지어 농촌에서조차도 네. 김대중 후보에게 밀렸다는 거죠. 두 네. 군데가 세 군데를 제외해놓고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새마을운동을 했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한다면은 네. 당시 새마을운동이 가진 이런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뭘 하겠다는 식으로 박정희식 통치를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새 그래서 정치권에 떠도는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 집정부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외치, 그러니까 외교 분야는 반기문 후보를 중심으로 정말 참 재밌어요. 근데 반기문 총장도 이상하게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이 다니면서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막 널리 알리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런 시나리오예요. 외치는 반기문, 내치는 뭐 총리는 뭐 친박 중에 아무나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유승민 등의 이제 관계자들 전부 쓸어내고 그 청와대 출신들을 다 앉힌 다음에 자신이 거기를 기반으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천년만년 수렴청정하면서 지내겠다는 이런 은퇴 후 퇴임 후의 정치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치권에 돌고 있어요. 들으신 적 있으시죠? 김종대 단장님은. 아니 그런데 같은 여의도에 있어도 그런 괴담은 내가 못 듣는데. 저기 나는 더한 괴담도 들었는데요. 더한 괴담 조금 들으셨어요? 김종대 편집장이 네, 끝나고 나서 내가 더한 괴담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돼요. 네. 우선 아니 단장님. 그런데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너무 또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 같은 그런 어떤 괴담에 말려들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의 그 자체가 목적이겠지. 네. 예, 새마을 운동 자체를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어떤 그 자신의 정신적인 유전자의 어떤 그 저기 뭐랄까 내려오는 이런 어떤 걸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 이걸 무슨 정치 체제로 연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우리 헌정 체제에서 이런 어떤 그 다른 변형된 그런 어떤 그 권력 구조를 꿈꾸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역량만 갖고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권력 구조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는 정부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단지 이러한 어떤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복고풍에 네. 농촌 근대화 운동에 대한 추억 살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정을 이끄는 하나의 정치 수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네.
하나의 어떤 자기 위신 관리 이런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지금 어려워진 청년 실업, 서민 경제, 무너진 자영업의 어떤 세계를 마치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로서 이거를 분위기 반전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더 강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그 세계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끝에서 몇 번째 가는 최빈국의 하나였는데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구호 하나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냈다. 우리가 그런 민족이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처럼 하면 구조 개혁을 못할 게 없다. 새마을 운동식으로 구조 개혁을 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새마을 운동 방식으로 좀 뭔가 손을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 괴담 하나 듣고 갑시다. 괴담이요? 궁금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건 진짜 괴담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념입니다. 지금 네. 이 방송 시간에 양념을 하기. 저는 사실 괴담은 아니고 진짜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나리오는 네, 그렇죠. 이상돈 교수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치 평론가들,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이 예.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괴담은 양념으로 지금 이 방송의 양념으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정치 평론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술 마시면서 장사 미사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푸틴이 이 한번 뭡니까 저희 메드베데프한테 한번 물러주고 그다음에 또 했잖아요. 중임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누구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자꾸 만나는 거는 네. 반기문이 다음 대통령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연임은 안 되지만 또 중임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임제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한 이제 번 더 하시려고. 네, 장사 미사들이 이제 그래서 박근혜 김무성 대통령이. 대표가 87년 체제의 청산 얘기를 했구나. 그런 얘기도 있구나. 근데 이제 장사 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건 뭐 지나간 이야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뭐 국가 개조를 한다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구조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옛날에 아까 조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죠? 뭐 북한하고 닮았다 이렇게 했나? 네. 교과서 가지고. 네, 교과서. 그렇죠. 일단 교과서 북한식으로 추정하는 거죠. 북한식으로 국정교과서. 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북한식이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천리마 운동. 그렇죠. 네.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맞죠. 천리마 운동 또 많잖아 거기 그런 거. 그게 이제 실제로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아니 실제 한국에 있었던. 아니 천삽 뜨고 허리를 어떻게 한번 진짜 이거 너무 강제 노동 아니야? 나는 진짜. 아니 근데 실제로 강제 노동인 거죠. 노력 동원 운동이었으니까. 강제 노동 운동이. 노력 동원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천리마 운동 같은 경우에도 네. 북한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노동력 동원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그 노동력에 기반하는 것 말고는 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새마을운동이 실제로 그 71년도에 남북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준비하기 위한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북한이 천리마 운동 이후에 평양이 초가집안은 없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래서 먼저 한 게 뭡니까? 지붕개랑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지. 초가집이 그때 없어졌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 없애고 그 슬래트 지붕으로 만든 거 슬래트 있잖아요. 지붕 전부 색깔이 그거 하느라고 똑같잖아. 집주마다 주황 다 아니면 빛냈어요. 초록. 다 빛냈어요? 다 빛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슬래트가 전부 다 성면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면이 다 발암물질 아니에요. 발암물질로 예. 진짜. 근데 이제 이 뭐 새마을운동 하는 것들도 천리마운동을 이제 경쟁적으로 좀 따라서 했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그냥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력 동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이 사상을 결합시켜 가지고 북한 체제가 이 주민 동원뿐만 아니라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 네.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활용했던 거였죠. 근데 새마을 운동도 유신과 결합되어지면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이제 단순하게 농촌에서 지붕 개량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토 예비군을 만들고 그래서 향토 예비군이 반공 의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촌의 근거지를 다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국민 통제, 국민 동원 이런 방식으로 새마을 운동이 활용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자꾸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뭐 국가 뭐 구조개혁. 구조개혁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데올로기적으로 또 뭐 근면 자조 협동 뭐 농촌에서의 어떤 그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향토유비군과 새마을운동의 결합 이런 방식으로 이 국가 체제 자체를 일원화시켜 나갔던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국민동원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청년희망펀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 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신 시대에 새마을운동 하던 식으로 그때는 길가에 앉아서 같은 노래도 다 금지가 됐잖아요. 새마을운동 한창인데 어디 길가에 앉아서 마주보고 노래를 불러? 그래가지고 전부 그런 거 금지곡 시키고 짧은 치마 못 입고 장발하는 사람들 다 머리 잘리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시절에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청년희망펀드 같은 걸 하고 나도 냈으니까 너희들도 다 베팅해 이런 거지만 지금 아무도 베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고집하겠다.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한국의 농촌 인구가 인구의 70%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 사회였죠. 그렇죠. 지금은 산업 사회 중에서도 후기 산업 사회, 이제 탈산업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서구의 역사로 보면은 이 차이가 약 한 100년에서 15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150년 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역사라면. 네. 그래서 농업을 근대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뭐냐면은 전통 사회의 농업의 봉건적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산업화로 진입하기 위한 틀에 맞도록 농촌을 개조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연적인 역사의 어떤 진보의 법칙도 저는 있다고 봐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새마을운동이 위치했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국민 동원 체제 즉 그 병영국가형의 하나의 게리슨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수탈과 독재적 이데올로기로 효율화를 추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극단적 효율성을 추구한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견이나 불만을 억누를 수 있는 어떤 일원화된 사회 체제 확립이 그 당시에 국정의 목표였고 이게 이제 조국 근대화 논리였던 것이죠. 민족 중흥과 조국 근대화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화에 일정 정도 기여한 점이 있다는 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촌이 산업 예비군 즉 산업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로 재편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대가 또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반봉건 사회에서는 이제 있었던 일이고 문제는 그 공과를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탈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될 모델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사회 분석을 김정희 편집장님 잘 해주셨는데 그 시절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뭐 완전하게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공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이 우리 산업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델은 지금 21세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우리는 자율과 창의와 역동성과 혁신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지금 어떤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국가가 무슨 막 국가에 의해서 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국가에 의해서 대개조를 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자율적 역량이 최대한 꼽힐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창조 경제를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창조 경제를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한다. 언밸런스? 아니. 그 얘기를 우리 토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아니 그걸 얘기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야.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걸 왜 토론합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의 레전드 김종대 김창수의 종창턱. 저희가 새마을운동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못할 뻔했는데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F-X 전투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2030년대까지 26조? 2025년까지고요. 네. 그 개발비에 8조 원, 네. 생산 양산비로 10조 원, 네. 합계 18조 원을 한국 정부가 쓰고 네.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이 사업이 참여자로 해서 한 6조 원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24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미국은 안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다던 기술도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2025년까지 120대의 국산 전투기를 그 공군에 공급하려던 계획이 지금 좌초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산 F-35A 전투기 이거 구매하면서 핵심 기술 이전받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안 된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전투기 사업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느냐. 사실 이게 엄청난 그거는 국책 전투기 사업의 새마을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만하자며 새마을 또 꺼냈어. 국산품 애용하자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에. 국산 담배 이런 갑자기 생각난다. 그런데 미국의 F-35라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고 전 세계 단 한 대도 배치 안 된 전투기를 미국이 사랜다고 7조 8천억에 40대를 넝큰 계약을 맺었다가 거기서 이제 똥 밟은 건데 네. 거기서 준다던 기술을 안 줘버리니까 뒤이어 있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까지 도미노 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이나 언론에서 하도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만 뭘 짧고 굵게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유체이탈 화법은 반새마을적인 그 화법이 지금 나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자를 지가 먼저 나서고 팔뚝은 걷어붙이고 모내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지금 발뺌을 한다. 지난 2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이 언젠가 재앙으로 돌변할 때 그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청와대가 이거 직접 검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종익 편집장이 쓴 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김종익 편집장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 청취자들께서 좀 개념 설명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것도 한 가지 짚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FX 사업하고 네. KFX하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 사업이라는 거는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인 거고, 그래서 이제 미래의 한국의 어떤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네. 그런 사업으로 8조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된 거고, 그래서 네. FX에 지금 그러니까 차기 전투기 사업에 F-35가 지금 선정이 된 건데 지금 네.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KF-X 사업, 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래의 어떤 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네. 어떤 중급 전투기 정도를 네.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내자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대치까지 하면 금방 김종인 편집장이 말씀하신 대로 24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합치면은 32조 그렇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FX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 어떤 차기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렇게 받은 기술 이전을 가지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데 그 기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X하고 KFX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FX 사업에서 F-35로 하면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는데 기술 이전은 안 되고.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네. F-15에서 네. F-35로 바꾸면서 네. 네 가지 핵심 기술이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리고 F-15에서 F-35로 바꾼 사람은 현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일 때 바꾼 거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주철기 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왜 바꿨느냐? 알면서도 왜 바꿨느냐? 네. 그리고 바꾼 책임자는 청와대에 지금 다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왜 오리발 내미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청와대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뭐 문제만 생기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문법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항상 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보면은 공은 나에게,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그 묻는, 전가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국정 기조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국책 사업, 특히 전투기에 관한 것은 한국도 과거에 그랬고 외국에 나가면 다 대통령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아주 초국가적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 30조라 그러지만은 이후에 이 전투기 운용비까지 잡으면 거기에 또 4배를 곱해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50조 가량이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에요. 이거는 자원외교하고 4대강을 다 합친 것보다 커요.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청와대가 마치 나몰라랑 아몰랑하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 경일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도대체 청와대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런 어떤 중요한 국가의 결정을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기 위한 게 청와대 기능이 아니라면 누가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에 스티븐 하퍼라는 그 캐나다 총리가 F-35를 값비싸게 미국으로부터 잘못 구매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불신임,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캐나다 감사원이 이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F-35 도입 사업이 전면 중지됩니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제 곧 캐나다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캐나다 야당의 선거 공약은 집권하면 F-35는 흔적도 없이 지우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캐나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 F-35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F-35 개발에 참여했던 11개국, 전 세계 11개국이 다 이 비행기를 안 사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2012년에 다 돌아섰어요. 그때가 우리가 이 F-35 구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떠나는데 혼자 추경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본, 이스라엘도 계약했다 그러지만 일본은 자국에서 조립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온 것이고 즉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려는 무기 수출 3원칙 해제하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돈 주고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받은 군사 원조를 이스라엘은 대부분 공군력에 씁니다.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완제기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어디? 사우스 코리아 딱 하나란 말이에요. 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한 줄 알았네. 그게 사우스 코리아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끔 삽질해요. 그래도 이 짓은 안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2011년에 사업이 우리가 캐나다가 그 지경에 날 때 착수돼 가지고 2013년에 사업 결정을 F-35로 했는데 그 뒤로 2년간 잠잠하고 수면 아래 이 문제가 은폐되고 잠복돼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걸 청와대는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지경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한 일을 지금 아몰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몰랑하고 있어요. 김관진 실장 책임지고 이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이 사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청와대가 대책 회의도 했고 또 이런 걸 점검한 기록을 이건 주로 제가 깠죠. 그래가지고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주철기 수석 해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청와대 대책회의는 정식 자문회의도 아니고 그냥 전문가 간담회를 한 건데 거기서 참고 지식이나 얻으려고 한 거지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그 회의는 작년 5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별거 아닌 회의에 왜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며 공군하며 업체하며 국방부 방사청 민간 전문가까지 다 와가지고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그것도 일과 시간에 5시간씩이나 회의를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게 어떻게 별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 목적이 이런 문제점 파악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별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리고 와서 저기 방사청을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아니
저기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말이지. 과거 정윤회 사건 때나 뭐 문체부의 대통령이 그 승마협회 갖고 간섭이나 하고 말이지. 또 자원외교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 몰라. 그다음에 뭐 4대강도 다 나 몰라. 이제 이는 더 그거보다 더 큰 경우니까 요것도 나 몰라. 새마을 정신 어디로 갔어? 그러게.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경제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에 지금 신성장 동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것들이 되게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국제 시장의 조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년을 성장 동력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항공 우주 산업, 뭐 의료 산업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군수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긍정성 중에 하나는 기술 발달은 군수 산업에서 먼저 되고 그렇게 군수 산업에서 먼저 발달된 기술이 민수산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민수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따르면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의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전시켜 와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경제 성장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나몰랑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황당한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저는 궁금한 게 11개 국가가 다 안 사겠다고 한 마당에 뭡니까? 그러니까 너라도 사라, 니네라도 사 이런 미국으로부터 뭐 강요 같은 게 있었던 겁니까?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다 폭로했어요. 그건 그 당시에 첫 케이크를 국방장관이 직접 김관진 장관한테 압력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겨레에서 봤어요. 그 쓰신 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사업이 지금 완전히 골로 갈 지경이 되니까 월요일 날 5일이죠. 국방부 장관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어서 그 안 주기로 한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럽 그룹먼이라는 회사가 27년간 560억 달러를 들여서 개발한 전자식 레이더를 한국의 과학자들이 1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 8년 안에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의문을 제기했죠. 무슨 근거로? 어떻게? 비용은 얼마를 들여서? 그러니까 그냥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니까 오후에 김민석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를 제시 안 하고 과학자들의 도전과 의지로 새마을 정신이죠. 새마을 정신이야. 아직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도전 의식.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얘기 많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거 초강대국이라 그것도 20년 가능한 거 이런 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맨 땅에 헤딩해서 8년 안에 제품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업인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지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근데 4개씩이나 뭐 적외선 장비, 뭐 광학 영상 장비, 전자파 장비 이것도 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건 원래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사업이었고 거기에 어떤 레이더가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정부가 또 이건 새마을 정신으로 달라붙으니까 전투기는 뒷전이고 레이더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걸 개발해서 저기 어디 있는 전투기 갖다 붙이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렸어요. 다 하면 된다로 가버리니까. 하면 된다로 가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거 아니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렇게 F-15에서 F-35로 기술 이전이 이미 안 된다는 것을 2013년도에 절충 교육을 할 때 기술 이전이 4가지 핵심은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김관진 현재 국가안보실장은 그걸 결정했는가 F-35로.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토론 없이 이미 F-15로 결정돼 있는 전투기를 단 3시간 만에 번복하고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기술 이전이니 무슨 가격이니 이런 건 사실은 장관이 잘 몰라. 보고 받은 적도 없어. 잘 몰라. 자기도 근데 외국 나가서 미국 국방장관 만나고 와가지고 국내 돌아와서 야 회의 열어 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저는 여기서는 추측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이제 음모론으로 사고를 할 때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마쿠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을 저지른다.
뭐 케네디 암살도 군수산업체가 배후에 있었고 뭐 박정희 대통령 암살도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배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로비는 이거는 음모가 아니죠. 음모론이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저는 굉장히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뻔하죠. 이 김관진 그 당시 국방장관이 그렇게 쉽게 바꾸는 배경에는 또 주철기 수석이 막 이렇게 회의 막 소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F-35를 하는 데는 저는 록히드 마틴의 어떤 전천후 로비가 배후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란다면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김종래 편집장 논리대로 김종래 단장 논리대로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가서 디프를 하는데 김종희 단장이 우리가 팟짱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만 한국군의 평화가 유지되는 논리에 대해서 또 그냥 뒷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배꼽이 도망가는 거 잡느니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그 김종희 편집장 논리에 따른다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공군력에 있어서 북한이 엄청나게 열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에 있어서의 공군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지금 자기가 록히드 마틴의 노벨을 받았다는 이런 모함을 무릅쓰고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가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심오하고 깊은 뜻, 그다음에 그런 균형 잡힌 공군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게 뭐 단순히 농담 같습니다만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은 FX와 KFX가 동시에 망가지면 2020년대 중반에는 공군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전투기 없는 공군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F-16 140대, 그다음에 이제 FA-50은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뭐 전력화가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F-15 60대, 이 두 개가 주력이에요. 나머지 전투기는 작전 계획에조차도 없어요.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F4, F5 고물 전투기는 야 걔들은 여기서 빼 이래가지고 아예 전력에 잡지도 않아요. 그게 한 270대, 지금 한 40대 되나 이래야 이 공백이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투기 한 200대 갖고 견뎌야 되거든요. 한때 500대 가진 공군이 하세요.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비행 단수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이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월등히 앞서는 게 지금 지상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군 간판 내려야 돼요. 한국 안보를 뿌리채 뒤흔들 사안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남북한의 평화와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우리 공군의 어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군요. 인내의 정신.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이 KF-X 전투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짧게 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원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장소에 끝내. 이 표정이야. 독심술까지 생겼어. 진짜요? 그러면 이거 하루 이틀 했어. 시즌 3면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귀신 됐다고 봐야지. 이제 나 조심해야겠어요. 내 속마음 다 들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들켜서 문제가 되는 속마음이 뭡니까? 어떤 애련한 생각을 하고요. 있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번에 이제 FX 계획을 보면서 동맹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동맹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방기와 연루, 그러니까 동맹에 지나치게 연루돼 가지고 우리가 뭐 전쟁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또 동맹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뭐 이런 이제 동맹의 딜레마가 있다 그러는데 이 F-15 이거 하는 것도 보니까 미국 전투기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동맹에 끌려다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기술 이전 안 해줘 그러니까 또 동맹에 의해서 또 방기되는 버림받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F-15이 하나를 가지고 동맹의 문제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말할까 말까 끝났으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해본 이상한 논리니까 그냥 접어두려고 했는데 또 독심술을 읽어가지고 또 끄집어내게 만드네요. 자, 제가 세 가지로만 정리할게요. 이 문제 배후에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 방치하고 책임을 안 지려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청와대가 있고 두 번째는 분에 넘치는 세계 최고 성능
최첨단 무기에만 중독이 된 군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에 맞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뭐든 과도한 성능의 무기를 제기하다가 돈이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업 관리가 엉망이 돼버리는 이런 어떤 그 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사업을 흔들어대면서 뭔가 한껏 먹고 튀려는 한탕주의 세력, 소위 군피해 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이더 개발한다, 뭐 광학 추적 장비를 개발한다, 이런 것 자체가 타당성 검토도 안 돼 있는데 왜 이걸 개발하자고 덤비냐 하면은 그 개발 사업권을 따기 위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연구 집단, 정부 기관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탐욕스럽게 통제되지 않은 채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국책 사업 하나 망가뜨리는 거 하루아침이면 됩니다. 하루아침이면 돼요. 한 큐에 날아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군에 날아다니는 사업에는 전 무기 체계의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 저렇게 방산비리가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맨날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공군의 뭐 F-16 성능 개량 사업 같이 다른 사업들도 지금 다 똑같은 문제고 박근혜 정부는 이미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예산 부담은 차기 정부로 다 떠넘겼어요.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부 초기에 이 국방의 디폴트 국면이 옵니다. 제 계산으로 모자란 돈만 약 70조입니다. 70조요? 70조. 네. 이제 지불불능 상태가 온다니까요. 진짜요? 네. 그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투기만 갖고 따질 일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나 또 군 당국이나 또 군피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계속 방산비리 되풀이되고 결국에는 국방 디폴트까지 이런 위험이 있는 상황. 죽음의 행진이 시작된 거죠. 우울해. 데스 마칭 프로젝트,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 못한다. 이거는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으면 국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 본인들이 월급 받고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만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끝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3 시작하니까 좋아요가 줄었어.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누르세요. 홍보대사. 네. 아이고 그거 안 누르면 나 방송 이제 나오는 거 재고할 생각이에요. 김정인 편집장 문자에 바쁘대요. 엄청 바쁘시다. 우리가 방송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 엄중한 시국에 엄중한 이야기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거 하나를 못 눌러줘 그래. 그리고 내 장윤선 편집장 얼굴 보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쓰러지기도 했다면서. 근데 이번에는 월화수 뭐 금금금이 돼요? 토요일도 우리 없어. 박정호 기자가 같이 해요. 박정호 기자. 같이? 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월화수 뭐 금금금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라도 팍팍 눌러주셔야지 안 쓰러지고 끝까지 가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저희 팟짱 서포터즈들과 함께 또 다음 주 힘차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